딸년 도망쳤는데 돈은 누가 갚을 거야? 돈 때문에 지적장애 남자와 결혼해야 할 큰딸이 야반도주를 했습니다. 그 결혼 내가 대신하겠습니다. 언니의 사채빚과 가족을 위해 동생 할인이 대신 시집 가겠다고 나섰습니다. 어떻게 너에게 이런 걸 시키니? 이 잘못도 아닌데. 엄마와 아빠는 언니의 사채빚을 작은 딸에게 떠넘길 수 없었어요. 지금 저 말고 다른 방법은 없잖아요. 저는 괜찮아요. 이제 진실을 말할 때가 됐군요. 신혼 첫날 밤 정신지체 신랑의 말투는 또렷했고 명료했습니다. 재벌가 정신지체 후계자의 진정한 정체는 무엇일까요? 이야기 시작 전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행운이 깃들 거예요. 서윤아의 휴대폰 화면은 언제나 빛났어요. 파리 에펠탑 앞에서 찍은 사진, 강남 5성급 호텔 뷔페 테이블을 가득 메운 요리들, 백화점 쇼핑백을 양손 가득 들고 환하게 웃는 얼굴. 팔로워 수는 3만 2천 명을 넘겼고 댓글창엔 언니 너무 예쁘다, 부럽다, 역시 유나 언니라는 말들이 쉴 새 없이 달렸습니다. 유나는 그 댓글들을 하나씩 읽을 때마다 입꼬리가 올라갔어요. 그게 그녀에게는 숨쉬는 이유였습니다. 화면 속 그 반짝이는 삶이 자신이 살아있다는 증거였죠. 하지만 화면 밖은 달랐어요. 서랍 안에는 카드 명세서가 3장이나 쌓여 있었고 그중 2장엔 붉은 글씨로 연체 경고가 찍혀 있었습니다. 그날 오전에도 문자가 왔어요. 고객님, 결제일이 사흘 경과되었습니다. 즉시 납부하지 않으실 경우 불이익이 유나는 손가락 2번으로 알림을 지웠습니다. 눈 깜짝할 사이였죠. 며칠 전엔 더 큰 일이 있었어요. 동생 할인이 병원 야간 근무를 나간 틈을 타 유나는 할인의 지갑에서 카드 한 장을 꺼냈습니다. 백화점 매장에서 가방 하나를 긁었고 영수증은 핸드백 깊숙이 구겼어요. 카드는 그날 밤 슬그머니 다시 지갑에 넣어뒀습니다. 할인이 명세서를 확인한 건 열흘쯤 지난 뒤였어요. 낯선 결제 내역을 보며 할인은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손가락 끝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명세서를 접어 서랍에 넣고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유나는 그 무렵 친구들과의 저녁 자리에서 처음으로 말을 흘렸습니다. 나 사실 곧 재벌가 며느리 될 것 같아. 술잔을 내려놓는 소리가 났어요. 친구들의 눈이 동그래졌죠. 한 친구는 믿는다는 눈빛이었고 한 친구는 미심쩍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유나는 개의치 않았어요. 믿든 안 믿든 그 말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그리고 그 한마디가 유나에게 새로운 문을 열어줬어요. 곧 재벌가 며느리가 될 사람에게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은 훨씬 쉽게 먹혔으니까요. 결국 유나는 사채업자 앞에 앉게 됐습니다. 형광등이 노랗게 떠있는 허름한 사무실이었어요. 낡은 책상 위에 계약서 한 장이 펼쳐졌고 이자율 설명이 이어졌지만 유나는 절반도 듣지 않았습니다. 펜을 들어 사인하는 손이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오늘 밀린 카드값만 막으면 되고 다음 달엔 어떻게든 되겠지. 그게 유나식 계산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어머니가 밥상을 차렸어요. 된장찌개 냄새가 부엌에서 피어올랐고 아버지는 숟가락을 들다 말고 입을 열었습니다. 유나야, 제발 그만해라. 낮고 조심스러운 목소리였어요. 애원과 체념이 뒤섞인, 그래서 더 무거운 목소리였죠. 어머니는 말없이 국그릇만 내려다봤습니다. 유나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의자를 뒤로 밀었어요. 밥맛 없어. 딱 그 한마디였습니다. 방문이 닫히는 소리가 났고 아버지는 그 자리에서 오래도록 숟가락을 들지 못했어요. 국물 위에 기름기가 천천히 퍼져나갔습니다.
이튿날 오전 사채업자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빌린 지 일주일도 안 됐는데 목소리는 이미 달라져 있었습니다. 이자 먼저 좀 넣으세요. 유나는 통화 종료 버튼을 눌렀어요. 그리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할인이 퇴근하며 현관문을 열었어요. 12시간 근무를 마친 얼굴이었지만 가방을 내려놓자마자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서랍에서 하얀 봉투를 꺼내 어머니 손에 쥐어줬어요. 이번 달 생활비요. 조금 모자라지만. 어머니는 봉투를 두 손으로 꼭 쥐었습니다. 딸의 손을 한번 잡았다 놓았어요. 할인은 괜찮다는 듯 웃었지만 그 웃음 뒤에는 하루치 피로가 고스란히 배어 있었습니다. 그 며칠 뒤 유나는 또 명품 매장으로 향했어요. 사채 돈 일부로 지갑 하나를 샀고 매장 앞에서 인증샷을 찍어 올렸습니다. 오늘의 득템. 댓글이 수십 개 달렸어요. 그날 밤 식탁 위에는 독촉 고지서가 2장 더 쌓였습니다. 나란히 아무 소리 없이. 그리고 다음 날 오후 남자 둘이 대문 앞에 나타났어요. 짧은 머리에 두꺼운 목소리는 낮고 또렷했습니다. 서윤아 시집 맞죠? 어머니가 대문을 열다가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어요. 아버지가 나와 막아섰지만 남자들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곧 다 갖겠다고 하셨잖아요. 재벌가 며느리 되신다면서요. 비웃음인지 협박인지 모를 말투였어요. 결국 유나가 대문 앞에 나왔습니다. 목에 힘을 준 채 조금만 기다리면 된다고 했어요. 하지만 그 말 끝이 아주 살짝 흔들렸습니다. 아버지가 들었어요. 어머니도 들었죠. 남자들이 돌아간 뒤 골목 어귀는 오래도록 조용했습니다. 아버지는 대문에 등을 기댄 채 눈을 감았고 어머니는 그 옆에서 앞치마 자락을 두 손으로 꼭 쥔 채 서 있었어요.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아무도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남자들이 골목을 빠져나간 뒤에도 한동안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대문에 등을 기댄 채 눈을 감고 있었고 어머니는 앞치마를 쥔 손을 풀지 못했어요. 골목 바닥엔 낙엽 몇 장이 바람에 굴러다녔습니다. 유나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어요. 안에서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습니다. 할인은 현관 앞에 서서 그 닫힌 문을 잠시 바라보다가 조용히 부엌으로 들어가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물소리만 집안을 채웠어요. 그로부터 사흘 뒤였습니다. 유나의 휴대폰에 낯선 번호로 문자 한 통이 왔어요. 안녕하세요, 서유나 씨. 한번 만나 뵐 수 있을까요? 좋은 자리가 있습니다. 발신인은 최 여사라는 이름의 중매인이었습니다. 유나는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 했어요. 그런데 다음 줄에 적힌 문장 하나가 손가락을 멈추게 만들었습니다. 대한그룹 창업주 손자 되시는 분입니다. 유나는 그 문장을 3번 읽었어요. 천천히, 또 천천히. 만남은 이틀 뒤 강남의 조용한 카페에서 이뤄졌습니다. 최 여사는 60대 중반의 단정한 여성이었어요. 진주 귀걸이에 베이지색 재킷, 말 한마디 한마디에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상대 남자에 대한 설명이 시작됐어요. 대한그룹 창업주의 외손자 강도윤. 나이는 36. 지분은 창업주가 남긴 것 중 가장 많은 몫을 갖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최 여사의 말이 이어질수록 유나의 미간이 조금씩 좁아졌어요. 말이 좀 어눌하고 상황 판단이 느리고 사람들과 어울리는 걸 힘들어한다는 설명이었습니다. 집안 어른들도 그 부분을 늘 걱정하신다는 말도 덧붙여졌어요. 카페에서 나온 유나는 바로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검색창에 강도윤이라고 쳤어요. 기사들이 줄줄이 떴습니다. 대한그룹 후계자 강도윤, 행사장서 또 돌발 행동, 어눌한 말투에 황당한 실수 후계 구도 불안하다. 창업주 손자,
과연 경영 능력 있나? 유나는 기사를 훑으며 천천히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재벌가 지분을 가장 많이 물려받은 사람이 아무도 제대로 된 눈으로 보지 않는 사람이라면 돈만 챙기고 적당한 때 빠져나오면 되는 거 아닌가. 계산은 빨랐어요. 선자리가 잡힌 건 그로부터 일주일 뒤였습니다. 장소는 서울 도심의 한 프라이빗 레스토랑이었어요. 유나가 자리에 앉아 기다리는데 문이 열리며 강도윤이 들어왔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넥타이가 조금 삐뚤어져 있었어요. 수행원이 의자를 빼줘도 엉뚱한 쪽으로 한 발짝 비켜서다가 뒤늦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직원이 음료를 가져다 놓는 순간 도윤의 팔꿈치가 컵을 건드렸고 탄산수가 테이블 위로 쏟아졌어요. 직원이 황급히 냅킨을 가져오는 동안 도윤은 그 자리에서 멍하니 웃고만 있었습니다. 입을 살짝 벌린 채로 어린아이처럼. 유나는 냅킨으로 번진 물기를 피하면서 눈을 한번 내리깔았어요. 대화는 오래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도윤은 질문에 대답하는 속도가 느렸고 엉뚱한 말을 꺼냈다가 스스로 멈추기도 했어요. 유나가 취미가 어떻게 되세요? 라고 물었을 때 도윤은 한참을 생각하다가 물고기요라고만 했습니다. 유나는 더 묻지 않았어요. 레스토랑을 나오며 유나는 바로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를 낮추고 골목 안쪽으로 걸어가며 속삭였어요. 야, 완전 봉이야. 돈만 있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야. 이건 그냥 로또지. 그런데 그날 밤 할인이 거실을 지나다 그 통화 끝자락을 들었습니다. 유나가 방문을 닫기 직전 결혼하고 나면 끝이야라는 말이 새어나왔어요. 할인은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무슨 말인지 정확히는 몰랐지만 뭔가 잘못 돌아가고 있다는 느낌이 발끝부터 올라왔어요. 할인은 그냥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불을 당겨 덮으면서도 쉽게 눈이 감기지 않았어요. 며칠 뒤 사채업자에게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이번엔 전화가 아니라 직접 찾아왔어요. 유나를 불러내 골목 어귀에서 마주선 사내는 팔짱을 끼고 느릿하게 말했습니다. 재벌가 혼담 잘 되면 원금이랑 이자 다 없던 걸로 해드리죠. 유나의 눈이 가늘어졌어요. 사내는 덧붙였습니다. 대신 결혼 꼭 성사시켜야 합니다. 아시겠어요? 유나는 대답 대신 고개를 한번 끄덕였어요. 그 끄덕임 하나로 혼담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게 됐습니다. 혼담이 빠르게 진행된 데는 또 다른 이유가 있었어요. 나중에야 드러난 일이지만 이 자리를 처음 주선한 쪽은 도윤의 고모 윤세라였습니다. 왜 그녀가 직접 나섰는지 당시엔 아무도 알지 못했어요. 최 여사도, 유나도, 유나의 부모도. 다만 일이 유달리 빠르고 매끄럽게 풀린다는 느낌은 있었습니다. 뭔가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맞물려 돌아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요. 상견례 날이 됐습니다. 장소는 청담동의 한 한정식 집이었어요. 묵직한 대문 안쪽으로 들어서자 기와 지붕이 보였고 반듯하게 다듬어진 정원 한쪽엔 소나무가 서 있었습니다. 재벌가 쪽에서는 도윤의 어머니와 집안 어른 두 분이 나왔어요. 고모 윤세라는 자리에 없었습니다. 유나의 부모는 입구에서부터 주눅이 든 기색이 역력했어요. 아버지는 양복 소매를 자꾸 당겼고 어머니는 핸드백을 가슴 앞에 꼭 쥔 채 걸었습니다. 할인은 그 자리에 함께 들어가지 못했어요. 가족만 들어오시면 됩니다라는 말에 할인은 입구 밖 벤치에 혼자 남겨졌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안에서 웃음소리가 간간히 새어나왔어요. 할인은 무릎 위에 손을 얹고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바람이 한 차례 지나갔어요. 낙엽 하나가 벤치 위에 내려앉았다가 다시 날아갔습니다. 할인은 그것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안쪽에서 무슨 말이 오가는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그 웃음소리가 이상하게도 가슴 한쪽을 무겁게 눌렀어요. 상견례가 끝난 뒤로 집안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눈에 띄는 변화는 크지 않았어요. 밥상은 여전히 차려졌고 아버지는 여전히 저녁 뉴스를 봤고 어머니는 여전히 설거지를 했습니다. 하지만 예전과 달랐어요. 말수가 줄었고 눈을 마주치는 일이 줄었고 밥을 먹다가도 누군가 괜히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유나는 그 분위기를 모르는 척했어요. 방문을 닫고 혼수 목록을 훑으며 혼자 휴대폰만 들여다봤습니다. 결혼식 날짜는 상견례로부터 2달 뒤로 잡혔어요. 재벌가 쪽에서 먼저 날짜를 통보해 왔고 유난의 가족은 그냥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물은 재벌가에서 따로 보내왔어요. 진주 목걸이와 귀걸이 세트, 금반지 2개, 그리고 현금이 담긴 봉투 하나.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열어보다가 그 자리에서 입을 다물었습니다. 유나는 목걸이를 꺼내 들고 거울 앞에 대보며 고개를 갸웃했어요. 이 정도면 나쁘지 않네. 어머니는 그 말을 듣고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웨딩 촬영과 드레스 최종 가봉은 결혼식을 3주 앞두고 잡혀 있었어요. 전날 저녁 재벌가 쪽 담당자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청담동 웨딩 스튜디오로 오시면 됩니다. 드레스 최종 수선 확인과 야외 촬영 일정 안내가 있을 예정입니다. 어머니가 유나 방 앞에서 그 문자를 읽어줬어요. 안에서 알았어라는 짧은 대답이 들렸습니다. 어머니는 잠시 문 앞에 서 있다가 발길을 돌렸어요. 그날 밤 집안은 일찍 조용해졌습니다. 아버지는 피곤하다며 먼저 들어갔고 어머니도 내일 일찍 일어나야 한다며 불을 껐어요. 할인도 씻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자려고 누웠는데 잠이 오지 않았어요. 천장을 바라보다가 뒤척이다가 결국 물을 마시러 나왔습니다. 부엌불을 켜려는데 복도 끝 유나의 방에 불이 켜져 있었어요. 문 아래로 불빛이 가늘게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하리는 잠시 그 빛을 바라보다가 그냥 물을 따라 방으로 돌아갔어요. 내일 촬영 때문에 잠이 안 오는 거겠지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 빛이 마지막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어머니가 유나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유나야, 일어나. 스튜디오 가야지. 대답이 없었어요. 한 번 더 두드렸습니다. 여전히 조용했어요. 어머니가 손잡이를 돌렸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방 안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불은 걷혀 있었고 화장대 위에 늘어서 있던 화장품 병들이 군데군데 빠져 있었어요. 서랍이 반쯤 열린 채로 비어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한 걸음도 더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냥 문틀을 붙잡고 서 있었습니다. 예물함이 없어졌습니다. 어머니가 장롱 위를 확인했을 때 이미 그 자리는 비어 있었어요. 어젯밤 분명히 거기 있었던 진주 목걸이도 금반지도 현금 봉투도 전부 사라졌습니다. 아버지를 깨웠어요. 아버지가 유나 방을 다시 뒤졌지만 메모 한 장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할인이 달려나와 유나 휴대폰에 전화를 걸었어요. 신호가 갔습니다. 1번, 2번, 3번. 이 번호는 현재 사용할 수 없는 번호입니다. 할인은 휴대폰을 내려다봤습니다. 손이 차가워졌어요. 재벌가 쪽에서 전화가 온 건 오전 10시가 넘어서였습니다. 목소리는 차갑고 또렷했어요. 신부가 스튜디오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아버지가 전화를 받았는데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냥 서 있었어요. 어머니가 옆에서 아버지 팔을 잡았고 아버지 손이 조금씩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할인이 전화를 넘겨받아 죄송합니다. 잠깐만요라고 했어요.
끊고 나서 세 사람은 거실에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아무도 먼저 말을 꺼내지 못했어요. 사채업자들이 나타난 건 1시간도 채 안 됐을 때였어요. 이번엔 2명이 아니었습니다. 4명이 대문 앞에 서 있었어요. 목소리도 눈빛도 정과는 달랐습니다. 서윤아 씨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가 모른다고 하자 한 명이 대문을 밀며 안으로 들어서려 했어요. 할인이 몸으로 막아섰습니다. 저희도 지금 찾고 있는 중입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두 손은 주먹을 쥐고 있었어요. 그날 오후 늦게 재벌가 쪽 변호사가 찾아왔습니다. 40대 남자였어요. 서류 가방을 들고 거실 소파에 반듯하게 앉아 법적 책임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예물 반환, 손해배상, 계약 위반. 단어 하나하나가 돌처럼 무거웠어요. 아버지는 그 말들을 들으면서 고개를 숙인 채 손등만 내려다봤습니다. 어머니는 변호사가 나가자마자 부엌으로 들어가 싱크대 앞에 섰어요. 수도꼭지를 틀지도 않은 채 그냥 거기 서 있었습니다. 등이 작게 떨리고 있었어요. 하리는 자기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침대 끝에 걸터 앉았어요. 머릿속이 조용했습니다. 겁이 나는 것도 화가 치미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가라앉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창밖에 해가 기울고 있었어요. 어스름한 빛이 방 안으로 비스듬히 들어왔습니다. 하리는 그 빛이 바닥 위에서 천천히 사라지는 것을 바라보다가 두 손을 무릎 위에 얹고 눈을 감았어요. 얼마나 지났을까요? 거실에서 어머니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작고 낮은 울음이었어요. 꾹꾹 눌러 참는 것 같은, 그래서 더 듣기 힘든 울음이었습니다. 이어서 아버지 목소리가 들렸어요. 그만해. 그만 울어. 그런데 아버지 목소리도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하리는 눈을 떴어요. 방문을 바라봤습니다. 천천히 일어섰어요. 문손잡이에 손을 얹었다가 잠깐 멈췄습니다. 숨을 한번 깊이 들이쉬었어요. 그리고 문을 열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소파에 나란히 앉아있는 부모님을 보며 할인이 입을 열었어요. 목소리는 놀랄 만큼 차분했습니다. 제가 대신 가겠습니다. 어머니가 고개를 들었어요. 아버지도 할인을 쳐다봤습니다. 안 된다는 말이 나왔지만 그건 부탁이지 명령이 아니었어요. 할인은 부모님 앞에 조용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두 손을 모아 아버지 손 위에 얹었어요. 손이 차가웠습니다. 제가 할 수 있어요. 제가 할게요. 아버지는 그 손을 뿌리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은 길었습니다. 할인이 제가 대신 가겠습니다라고 말한 뒤 거실은 한동안 아무 소리도 없었어요. 아버지는 할인의 손을 잡은 채 고개를 숙였고 어머니는 입술을 깨물며 시선을 창문 쪽으로 돌렸습니다. 바깥은 이미 어두워져 있었어요. 가로등 불빛 하나가 창문 너머로 가늘게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입을 열었어요. 안 된다. 이건 네가 할 일이 아니야.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하리는 아버지 손을 두 손으로 감싸며 고개를 저었어요. 제가 해야 해요. 지금 저밖에 없잖아요. 그 말에 아버지는 더 이상 아무것도 말하지 못했습니다. 밤새 세 사람은 거실에서 뜬 눈으로 앉아 있었어요. 어머니가 끓여온 보리차가 식어가는 동안 아무도 그 컵을 들지 않았습니다. 하리는 식탁 위에 펼쳐진 빈 목록을 들여다봤어요. 사채 원금에 불어난 이자, 카드 연체 금액, 재벌가 쪽 예물 배상 요구액, 숫자들이 줄줄이 적혀 있었습니다. 더하고 또 더해봐도 가족이 혼자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이 아니었어요. 하리는 볼펜을 내려놓고 두 손을 모았습니다. 손끝이 차가웠어요. 다음 날 아침 재벌가 쪽에 연락이 갔습니다. 언니 대신 동생이 결혼하겠다고 합니다.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알겠습니다. 내일 변호사가 찾아갈 겁니다라는 말이 돌아왔습니다. 짧고 건조한 대답이었어요. 감사하다는 말도 수고한다는 말도 없었습니다. 변호사가 온 건 이튿날 오전이었어요. 서류 가방을 든 중년 남자가 거실 소파에 앉아 계약서를 펼쳤습니다. 하리는 그 맞은편에 반듯하게 앉아 한 줄 한 줄 읽어내려갔어요. 결혼 후 2년간 별거나 이혼 청구를 할 수 없다는 조항, 재벌가의 명예를 훼손하는 일체의 행동을 금한다는 조항, 가족의 채무 일체를 혼인 성립과 동시에 정리해준다는 조항. 하리는 마지막 줄까지 다 읽고 나서 펜을 들었습니다. 손이 잠깐 멈췄어요. 그리고 천천히 사인을 했습니다. 변호사가 나간 뒤 어머니가 하린의 방으로 들어왔어요. 아무 말 없이 하린 옆에 앉았습니다. 한참이 지나서야 어머니가 입을 열었어요. 미안하다. 딱 두 글자였습니다. 하린은 어머니 손을 잡았어요. 엄마가 미안할 거 없어요. 그렇게 말하는 하린의 목젖이 한번 크게 움직였습니다. 어머니는 딸의 손을 꼭 쥔 채 고개를 돌렸어요. 눈가가 붉어졌지만 소리는 내지 않았습니다. 병원에 사직서를 낸 건 그 다음 날이었어요. 하린이 근무한 지 4년이 된 병원이었습니다. 원무과장이 사직서를 받아들고 무슨 일이 있냐고 물었어요. 하린은 개인 사정입니다라고만 했습니다. 원무과장은 더 묻지 않았어요. 하린은 탈의실에서 간호복을 벗어 반듯하게 개어 사물함에 넣었습니다. 자물쇠를 채우고 열쇠를 손바닥 위에 올려놓았어요. 잠깐 그것을 내려다보다가 조용히 반납함에 넣었습니다. 퇴근길에 하린은 혼자 공원 벤치에 잠시 앉았어요. 찬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뭇가지들이 흔들렸고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소리가 멀리서 들렸어요. 하린은 무릎 위에 손을 얹고 앞을 바라봤습니다. 아이 하나가 엄마 손을 잡고 총총 걸어가는 모습이 보였어요. 하린은 그 모습을 잠시 바라보다가 시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오래 앉아있지 않았습니다. 재벌가 저택에 들어간 건 사직서를 낸 지 사흘 뒤였어요. 하린이 낡은 캐리어 하나를 끌고 집을 나서는데 어머니가 현관까지 따라 나왔습니다. 아버지는 마당에 서 있었어요. 두 분 모두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하린이 먼저 고개를 숙였어요. 다녀올게요. 어머니가 하린의 팔을 한번 꼭 쥐었다 놓았습니다. 그게 전부였어요. 하린은 돌아서서 골목을 걸어나갔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았어요. 돌아보면 발걸음이 안 떨어질 것 같았습니다. 저택 앞에 도착했을 때 철문은 이미 열려 있었어요. 안쪽에 집사가 서 있었습니다. 단정한 검은 양복에 흰 장갑을 낀 나이든 남자였어요. 오셨습니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인사는 공손했지만 표정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린은 캐리어를 끌며 안으로 들어섰어요. 끝없이 이어지는 정원이 펼쳐졌습니다. 가지런히 다듬어진 나무들, 반듯하게 깔린 돌길, 저 멀리 보이는 대저택의 유리창이 오후 햇살을 받아 차갑게 빛났어요. 하린의 캐리어 바퀴 소리만 돌길 위에서 또각또각 울렸습니다. 안내받은 방은 본체에서 떨어진 별채 끝이었어요. 집사가 문을 열어줬습니다. 방은 넓지 않았어요. 창문 하나, 침대 하나, 작은 서랍장 하나. 깨끗하게 정돈돼 있었지만 온기가 없는 방이었습니다. 하린은 캐리어를 내려놓고 방 안을 천천히 둘러봤어요. 창문으로 내다보이는 건 정원 담벼락과 그 너머 회색 하늘이었습니다. 집사가 필요한 것이 있으면 말씀하십시오라고 한 뒤 문을 닫았어요. 방 안에 혼자 남겨졌습니다. 하린은 침대 끝에 걸터 앉았어요. 캐리어 손잡이를 잡았다 놓았습니다. 창밖에서 바람 소리가 들렸어요.
어디선가 새 한 마리가 울다가 멈췄습니다. 하리는 고개를 들어 천장을 바라봤어요. 눈가가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러나 하리는 손등으로 눈 아래를 꾹 눌렀어요. 한 번, 두 번,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천천히, 또 천천히.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나 캐리어 지퍼를 열기 시작했어요. 짐을 풀었습니다. 아무도 시키지 않았지만 스스로 움직여야 했습니다. 그것만이 지금 할인이 할 수 있는 전부였어요. 저택에서의 첫 며칠은 조용했습니다. 누가 말을 거는 사람도 없었고 할인이 먼저 나설 자리도 없었어요. 아침이면 집사가 식사를 방 앞에 가져다 놓았고 할인은 혼자 먹고 혼자 치웠습니다. 넓은 저택 안에서 할인이 다닐 수 있는 곳은 정해져 있었어요. 별채와 본채 사이의 좁은 정원, 그리고 1층 복도 일부. 그 이상은 누가 막은 것도 아닌데 발이 떼어지지 않았습니다. 할인은 매일 저녁 창가에 앉아 담벼락 너머 하늘이 어두워지는 것을 바라봤어요. 그렇게 열흘이 지났습니다. 결혼식 날짜는 할인이 저택에 들어온 지 꼭 2주 뒤로 잡혀 있었어요. 전날 밤 재벌가 쪽 담당자가 내일 일정을 적은 종이를 방 앞에 두고 갔습니다. 할인은 그것을 읽었어요. 오전 7시 헤어와 메이크업, 9시 드레스 착용, 11시 본식 시작. 종이를 내려놓고 할인은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간호복을 입고 주사를 준비하던 손이었어요. 링거를 교체하고 차트를 넘기고 보호자를 달래던 손이었습니다. 그 손이 내일은 면사포를 쥐게 됩니다. 할인은 손을 꼭 쥐었다가 천천히 폈어요. 결혼식장은 청담동의 대형 웨딩홀이었습니다. 할인이 드레스를 입고 대기실에 앉아 있는데 밖에서 하객들이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웅성거리는 소리, 웃음소리, 구두소리가 섞여서 문 너머로 새어 들어왔습니다. 메이크업을 해준 담당자가 거울 앞에 할인을 세웠어요. 하얀 드레스를 입은 낯선 얼굴이 거울 속에 서 있었습니다. 할인은 그 얼굴을 잠깐 바라보다가 시선을 내렸어요. 식이 시작됐습니다. 웨딩홀 안은 이미 가득 차 있었어요. 하객이 200명은 넘어 보였습니다. 재벌가 쪽 지인들과 사업 관계자들이 대부분이었고 할인네 가족 쪽은 부모님과 친척 몇 분이 한쪽 구석에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어머니는 분홍색 한복을 입고 있었는데 손에 쥔 손수건을 자꾸 폈다 접었다 했습니다. 아버지는 그 옆에서 정면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신랑 입장이 먼저였습니다. 음악이 흘렀어요. 문이 열리고 강도윤이 들어왔습니다. 검은 턱시도를 입고 있었어요. 차림새는 흠잡을 데 없이 반듯했지만 입장하는 발걸음이 박자를 한 박 놓쳤습니다. 도윤은 아랑곳하지 않고 하객석을 향해 환하게 웃었어요. 두 손을 들어 볼에 갖다 대며 살짝 고개를 갸웃하는 엉뚱한 동작까지 했습니다. 객석 여기저기서 웃음이 새어나왔어요. 낮게 억누른 웃음이었지만 홀 안에 분명히 퍼졌습니다. 하객 한 명이 옆 사람에게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 사람이 저 큰 회사를 물려받는다고? 옆 사람이 글쎄 지분이 있다고는 하는데 라고 받았습니다. 또 다른 쪽에서는 신부가 대신 들어온 동생이라더라는 말이 돌았어요. 할인의 귀에까지 들렸습니다. 할인은 입장 대기 자리에 서서 그 소리를 들으며 시선을 정면에 고정했어요. 손에 쥔 부케의 꽃줄기가 손바닥에 닿아 있었습니다. 차갑고 단단한 감촉이었어요. 신부 입장 음악이 흘렀습니다. 할인이 걸어 들어갔어요. 홀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양쪽에서 시선이 쏟아졌어요. 할인은 앞만 보며 걸었습니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어머니가 보였어요. 어머니는 손수건을 입에 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시선을 딸에게 고정한 채 꼼짝도 하지 않았어요.
하리는 두 분을 향해 짧게 눈을 맞췄다가 다시 정면을 봤습니다. 도윤이 서 있는 자리에 다가섰어요. 도윤은 하린을 보며 또 해맑게 웃었습니다. 주례가 식을 진행하는 동안 도윤은 엉뚱한 방향을 바라보며 서 있었어요. 하린이 조용히 팔꿈치로 방향을 잡아줬습니다. 도윤이 하린 쪽을 향하며 아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객석에서 또 웃음이 흘렀습니다. 하린은 표정을 고정한 채 앞을 봤어요. 주례사가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어요. 하린이 고개를 살짝 돌렸는데 도윤이 하객석 한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웃고 있지 않았어요. 표정이 없었습니다. 눈빛이 달랐어요. 아까의 그 해맑고 어리숙한 눈이 아니었습니다. 차갑고 또렷하게 무언가를 계산하는 눈이었어요. 시간으로 치면 채 2초도 안 됐습니다. 도윤의 시선이 다시 정면으로 돌아오며 입꼬리가 올라갔어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하린은 자신이 본 것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분명히 봤어요. 그 눈빛을. 피로연이 시작됐습니다. 도윤은 피로 연장에서도 여전했어요. 테이블에 놓인 케이크를 포크 대신 손으로 집어먹었고 하객이 말을 걸면 엉뚱한 대답을 해서 상대방을 멈칫하게 만들었습니다. 재벌가 쪽 어른들은 애써 못 본 척했고 하객들은 뒤에서 고개를 저었어요. 하린은 그 옆에서 도윤이 실수할 때마다 조용히 수습했습니다. 음료를 쏟으려 하면 잔을 치우고 엉뚱한 방향으로 걸어가면 팔을 잡아 방향을 돌렸어요. 누군가 그 모습을 보며 동생이 수발을 들어야겠네라고 낮게 말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린은 듣지 못한 척했어요. 화장실에 잠깐 들어갔을 때였습니다. 세면대 앞에 서서 차가운 물에 손을 담갔어요. 손목까지 물이 닿았습니다. 거울 속에 드레스를 입은 자신이 보였어요. 하린은 거울을 바라보다가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버티자. 소리가 거의 나지 않는 말이었어요. 자신에게 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문을 열고 나왔어요. 피로 연장으로 돌아오자 도윤이 하객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하린이 자리를 찾아 옆에 서는데 도윤이 슬쩍 하린 쪽으로 고개를 돌렸어요. 아주 짧게 소리도 없이 말했습니다. 고생이 많으시죠? 하린이 굳었어요. 도윤은 이미 다시 하객을 향해 웃고 있었습니다. 해맑고 엉뚱하게 아까와 똑같은 얼굴로. 하린은 그 말을 들은 건지 안 들은 건지도 확신할 수 없었어요. 다만 아까 식장에서 본 그 눈빛과 지금 이 짧은 말이 머릿속에서 자꾸 겹쳤습니다. 하린은 앞을 바라보며 가만히 서 있었어요. 웅성거리는 피로 연장 소리가 멀리서 들리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설명할 수는 없었지만 분명히 이상했습니다. 피로연이 끝난 건 저녁 8시가 넘어서였습니다. 하객들이 빠져나가고 웨딩홀 불빛이 하나씩 꺼지는 동안 하린은 드레스 자락을 잡고 대기실에서 옷을 갈아입었어요. 거울 앞에 섰을 때 드레스를 입었던 자신과 지금 수수한 외출복을 입은 자신이 같은 사람인지 잠깐 헷갈렸습니다. 메이크업 담당자가 조용히 나가고 문이 닫히자 하린은 거울 속 자신을 잠시 바라보다가 시선을 거뒀어요. 저택으로 돌아오는 차 안은 내내 조용했습니다. 도윤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하린도 반대편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아무 말도 없었어요. 차가 저택 철문 안으로 들어서는 동안 하린은 손을 무릎 위에 얹고 손가락을 가만히 폈다 오므렸습니다. 차갑고 조용한 밤이었어요. 신혼방은 본체 2층 가장 안쪽에 있었습니다. 집사가 문을 열어주고 물러났어요. 방 안은 넓었습니다. 커다란 침대, 원목 가구, 창가에 놓인 소파, 은은한 조명이 켜져 있었고 방 한쪽에 꽃다발이 놓여 있었어요.
누군가 미리 준비해둔 것이었습니다. 하리는 방 안으로 들어서며 천천히 주위를 둘러봤어요. 뒤로 문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윤이 방 안을 가로질러 걸어갔어요. 화장실 쪽으로 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하리는 그 틈에 조용히 방 안을 살폈어요. 창문 위치, 문 방향, 비상구 표시 등이 어디 붙어 있는지 병원에서 익힌 습관이었습니다. 낯선 공간에 들어서면 먼저 출구부터 확인하는 것. 하리는 자신도 모르게 그 버릇이 나왔다는 걸 깨닫고 가만히 손을 내렸어요. 그때 화장실 문이 열렸습니다. 도윤이 나왔어요. 걸음걸이가 달랐습니다. 아까까지의 어딘가 흔들리고 어수룩한 발걸음이 아니었어요. 반듯하고 조용했습니다. 도윤은 방문 쪽으로 걸어가더니 잠금 장치를 돌렸어요. 철컥, 짧고 단단한 소리였습니다. 할인의 등줄기가 곧아졌어요. 도윤이 할인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할인을 바라봤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1초, 2초. 그 눈빛이 아까 결혼식장에서 할인이 포착했던 그 눈이었어요. 차갑고 또렷하고 무언가를 이미 다 계산해둔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할인은 한 걸음 뒤로 물러섰어요. 그리고 도윤이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 연기는 끝났습니다. 목소리가 완전히 달랐어요. 낮고 또렷하고 어눌함이 하나도 없는 목소리였습니다. 할인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어요. 도윤은 그 자리에 서서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오늘까지 보여준 모든 것이 연기였다고. 어리숙하고 판단력이 부족한 사람처럼 행동해온 것이 전부 계획이었다고. 할인은 뒷걸음을 멈추고 서 있었어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도윤이 말을 이어갔습니다. 창업주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회사 지분의 가장 큰 몫을 자신에게 남겼다는 것, 그 때문에 고모 윤세라가 자신을 눈엣 가시처럼 여겨왔다는 것. 고모는 이사회와 주변 인물들을 하나씩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며 도윤을 경영에서 밀어낼 방법을 찾고 있었어요. 그래서 도윤은 먼저 숨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처럼 스스로를 감춰왔다고 했어요. 할인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도윤이 하는 말이 무슨 뜻인지는 이해했어요. 이해하는데 그 다음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머리가 따라가는데 발이 굳어 있었어요. 할인은 손을 들어 자기 옆구리를 한번 짚었다가 내렸습니다. 그리고 목소리를 겨우 꺼냈어요. 그럼 저는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건가요? 작은 목소리였어요. 따지는 것도 화내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무너지듯 나온 말이었어요. 언니 대신 결혼해서 이 집에 들어왔는데 남편이라는 사람이 전혀 다른 사람이었고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앞으로 자신이 어디에 서야 하는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도윤이 그 말에 잠깐 멈췄어요. 입을 열려다가 다시 닫았습니다. 처음으로 말이 바로 나오지 않는 것 같았어요. 도윤은 창문 쪽으로 한 발짝 걸어가다가 멈춰서서 할인을 향해 다시 돌아섰습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기 전에 먼저 보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고는 책상 쪽으로 걸어갔어요. 서랍을 열었습니다. 두꺼운 파일 하나를 꺼냈어요. 바인더로 묶인 문서들이었습니다. 도윤이 그것을 들고 와 할인 앞 소파 위에 내려놓았어요. 탁 무게감 있는 소리가 났습니다. 윤세라 고모가 지난 3년간 회사 자금을 빼돌린 내역입니다. 비밀 계좌, 허위 계약서, 그리고 할아버지 돌아가시던 날의 기록까지. 도윤이 파일 위에 손을 얹으며 말했어요. 혼자서는 끝까지 가기 어렵습니다. 당신이 필요합니다. 할인은 파일을 내려다봤습니다. 손을 뻗어 표지를 넘겼어요. 첫 장에 빼곡하게 적힌 숫자들이 보였습니다. 날짜, 금액, 계좌번호.
하리는 병원에서 수년간 환자 차트와 서류를 다뤄온 사람이었어요. 숫자를 읽는 눈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장, 세 번째 장. 손가락이 멈추지 않았어요. 페이지를 넘길수록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한참 뒤 할인이 고개를 들었어요. 도윤은 소파 맞은편 의자에 앉아 할인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기다리고 있었어요. 할인은 파일에서 손을 거두고 도윤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다 읽어봐야 알겠습니다. 짧고 조용한 말이었어요. 도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인은 다시 파일로 시선을 내렸어요. 방 안에 두 사람만 있었고 밖에서는 바람 소리가 낮게 들렸습니다. 긴 밤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새벽 2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할인은 소파에 앉아 파일을 읽고 또 읽었어요. 도윤은 맞은편 의자에서 차를 마시며 기다렸습니다. 아무 말도 없었어요. 방 안에는 할인이 페이지를 넘기는 소리와 찻잔이 받침대에 내려앉는 소리만 간간히 들렸습니다. 창밖은 완전히 어두웠어요. 가끔 바람이 유리창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할인이 파일의 마지막 장을 덮은 건 새벽 3시가 가까워질 무렵이었어요. 표지 위에 손을 얹고 잠시 그대로 있었습니다. 도윤은 그 모습을 바라봤어요. 할인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할아버지 사망 진단서가 여기 있던데요. 말이 아니라 확인이었어요. 도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발견 당시 정황이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주치의 소견서와 실제 기록 사이에 시간 차이가 있어요. 할인은 그 말을 들으며 파일 위에서 손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숫자와 날짜를 맞춰가며 읽어온 눈이 그 말의 무게를 알아챘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할인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믿겠습니다. 도윤이 약간 굳어있던 어깨를 내렸습니다. 할인이 이어서 말했어요.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이 일에 저를 끌어들이는 동안 우리 가족은 건드리지 않는다는 걸 보장해 주셔야 합니다. 도윤은 잠시 할인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그건 제가 지킬 수 있습니다라고 답했습니다. 짧고 단호한 말이었어요. 할인은 고개를 한번 끄덕였습니다. 그게 두 사람의 첫 번째 약속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부터 할인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도윤이 오래전부터 모아온 서류들은 양이 방대했어요. 날짜별로 정리되지 않은 것들이 있었고 같은 내용이 중복된 것들도 섞여 있었습니다. 도윤은 그것들을 꺼내 책상 위에 펼쳐놓았어요. 할인은 한 장씩 들여다보며 순서를 잡아나갔습니다. 병원에서 수백 장의 차트를 날짜별로 분류하고 투약 기록을 한 줄씩 대조하던 손이었어요. 서류를 다루는 것은 낯설지 않았습니다. 할인은 비슷한 내용끼리 묶고 날짜가 불분명한 것엔 물음표를 붙이고 앞뒤가 맞지 않는 부분엔 따로 표시를 해뒀어요. 도윤이 그 모습을 보다가 처음으로 말을 꺼냈습니다. 서류 정리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할인은 눈을 들지 않고 대답했어요. 병원에서 4년 했습니다. 도윤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뒤로 할인이 분류해 놓은 서류 더미를 한번 훑어보며 표정이 미세하게 바뀌었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예상보다 빠르고 정확하다는 것을 알아채는 눈빛이었습니다. 바깥에서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어요. 두 사람은 저택 안에서 바깥 사람들이 보기엔 평범한 신혼부부처럼 지냈습니다. 식사는 같은 식탁에서 했고 외출할 때는 나란히 걸었어요. 도윤은 바깥에서 여전히 어리숙하게 행동했습니다. 걸음이 느리고 말이 어눌하고 주변을 잘 파악하지 못하는 사람처럼 굴었어요. 할인은 그 옆에서 자연스럽게 방향을 잡아줬습니다. 팔을 이끌고 말을 대신 받아주고 도윤이 엉뚱한 방향으로 걸어가면 손을 먼저 잡아당겼어요. 보는 사람들은 그냥 남편을 챙기는 아내로 봤습니다.
그게 두 사람이 원하는 그림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오후 할인이 우연히 보고 말았습니다. 도윤이 혼자 서재에 있다고 생각했는데 문이 반쯤 열려 있었어요. 할인이 복도를 지나다 안을 봤습니다. 도윤이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등을 보이고 서 있었는데 표정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깨 선이 달랐어요. 저택 안에서 보던 그 늘어지고 어수룩한 어깨가 아니었습니다. 반듯하고 조여진 어깨였어요. 무언가를 계산하는 사람의 등이었습니다. 할인은 발걸음을 멈췄어요. 도윤은 할인이 서 있다는 걸 알아챘는지 알아채지 못했는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아무 일 없다는 듯 다시 어깨를 풀며 들어오십시오라고 했어요. 서류 작업이 이어지는 날들이었습니다. 할인이 비밀 계좌 흔적을 처음 포착한 건 어느 저녁이었어요. 허위 계약서, 날짜와 자금 이동 기록 사이에서 같은 숫자가 반복해서 나왔습니다. 할인은 연필로 그 숫자에 동그라미를 치고 도윤을 불렀어요. 이 계좌번호 세 군데에서 다 나옵니다. 도윤이 다가와 할인이 가리킨 부분을 들여다봤어요. 잠시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도윤이 서랍에서 다른 파일을 꺼내 펼쳤어요. 두 문서를 나란히 놓고 보니 같은 계좌번호가 네 번째로 나타났습니다. 할인과 도윤이 동시에 그 숫자를 봤어요.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짧은 순간이었어요. 도윤이 먼저 시선을 내리며 말했습니다. 이게 시작입니다. 할인은 그 계좌번호 옆에 날짜와 금액을 적기 시작했어요. 연필 끝이 종이 위를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이틀 뒤였어요. 집사가 도윤에게 조용히 다가와 귓속말을 했습니다. 저택 내부 어딘가에 외부와 연결된 보고 경로가 있다는 것이었어요. 누군가 두 사람의 동선과 일과를 바깥으로 전달하고 있다는 말이었습니다. 도윤은 그 말을 듣고 표정 하나 바뀌지 않았어요. 알겠습니다라고만 했습니다. 집사가 물러간 뒤 도윤이 할인에게 말했어요. 앞으로 서류는 이 방 밖으로 내가지 않습니다. 사진도 찍지 않습니다. 할인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말하지 않아도 무슨 뜻인지 알았습니다. 고모의 눈이 집안에 있었습니다. 그것을 알게 된 뒤로 두 사람 사이에 무언의 규칙이 생겼어요. 식사 중에는 서류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복도에서는 평범한 말만 주고받았어요. 서재문은 안에서 잠갔습니다. 바깥에서 보면 여전히 어리숙한 남편과 그를 챙기는 아내였어요. 안에서는 밤마다 서류를 들여다보고 숫자를 맞추고 빠진 고리를 찾았습니다. 어느 밤 할인이 연필을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이 계약서 날짜가 할아버지 입원 다음 날입니다. 서명은 있는데 도장이 없어요. 도윤이 그 서류를 받아들고 한참을 봤습니다. 창밖에서 바람소리가 들렸어요. 도윤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할아버지는 그날 의식이 없으셨습니다. 방안이 조용해졌어요. 할인은 그 말의 무게를 받아들이며 다음 서류를 펼쳤습니다. 두 사람은 그날 밤도 오래 앉아 있었어요. 아무도 먼저 자리를 뜨지 않았습니다. 그 무렵부터 이상한 일들이 시작됐습니다. 처음엔 작은 것들이었어요. 할인이 서재에 두었던 메모지 위치가 바뀌어 있었고 도윤이 챙겨둔 파일 하나가 순서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누군가 들어갔다 나간 흔적이었어요. 도윤은 그것을 보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날 이후로 중요한 서류는 두 사람만 아는 방식으로 따로 보관하기 시작했어요. 할인은 그 변화를 말없이 따랐습니다. 윤세라가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걸 두 사람은 느끼고 있었어요. 확인이 된 건 도윤의 오랜 지인이 조용히 전화를 걸어오면서였습니다. 회사 안에서 도윤의 정신 감정 문제를 거론하는 이야기가 돌기 시작했다는 것이었어요. 누군가 이 사진 몇몇 측에
도윤이 경영을 맡기엔 무리가 있다는 말을 흘리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도윤은 전화를 끊고 창가에 서서 한동안 밖을 바라봤어요. 하리는 그 등을 보며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물어볼 필요가 없었어요. 분위기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이틀 뒤 하린의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낮고 조심스러웠어요. 하린아, 가게에 세무조사가 나왔다. 하린은 전화기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부모님이 20년 가까이 운영해온 작은 반찬 가게였어요. 세금 문제라곤 한 번도 없던 곳이었습니다. 조사 나온 날짜를 들으니 집사에게서 저택 안에 보고 경로가 있다는 말을 들은 지 꼭 3일 뒤였어요. 하리는 전화를 끊고 잠시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을 무릎 위에 얹었는데 손끝이 차가웠어요. 도윤에게 그 이야기를 꺼낸 건 저녁이었습니다. 도윤은 듣는 동안 아무 표정도 없었어요. 하린이 말을 다 마치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도윤이 말했어요. 미안합니다. 하린은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도윤이 그런 말을 하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어요. 도윤은 시선을 테이블 위에 내린 채 말을 이었습니다. 가족까지 건드리지 않겠다고 했는데 제가 막지 못했습니다. 하리는 잠깐 도윤을 바라보다가 말했어요. 아직 끝난 게 아니잖습니까? 계속하면 됩니다. 도윤이 하린을 봤습니다. 하린은 이미 시선을 서류 쪽으로 돌리고 있었어요. 며칠 뒤 재벌가 친족 모임이 있었습니다. 도윤과 하린도 참석해야 했어요. 장소는 강남의 한 프라이빗 레스토랑이었습니다. 윤세라가 주선한 자리였어요. 하린은 단정하게 차려입고 도윤 옆에 앉았습니다. 테이블엔 도윤의 친척들과 회사 관계자들이 자리를 채우고 있었어요. 음식이 나오고 대화가 오가는 동안 하린을 향한 시선들이 곳곳에서 날아왔습니다. 노골적이진 않았어요. 하지만 분명히 느껴졌습니다. 말을 걸어오는 사람은 없었고 하린이 먼저 인사를 해도 짧게 받고 시선을 거두는 시기였어요. 하린은 등을 곧게 세운 채 자리를 지켰습니다. 포크를 들고 음식을 입에 가져가는 동작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때 윤세라가 하린 쪽을 향해 입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언니 대신 들어온 거라고 들었는데 원래 뭘 하던 사람이에요? 대화 중간에 불쑥 끼어든 말이었어요. 테이블이 잠깐 조용해졌습니다. 윤세라는 와인 잔을 들고 하린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눈빛은 웃고 있었지만 말의 끝은 달랐습니다. 하린이 조용히 대답했어요. 병원에서 일했습니다. 윤세라가 병원 이유라고 받으며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고개 끄덕임이 더 불편했어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넘기는 그 태도가 오히려 날이 서 있었습니다. 도윤은 그 순간 엉뚱한 방향을 바라보며 딴청을 피웠어요. 하린은 잔을 들어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모임이 끝나고 차로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도윤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린은 차 문을 잡으며 별 말씀을요라고 했어요. 두 사람이 차에 올라탔습니다. 문이 닫히자 바깥 소리가 차단됐어요. 하린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가로등이 하나씩 지나갔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등이 조금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저택에 도착해서야 하린은 가방을 내려놓으며 어깨를 한번 돌렸어요. 아무도 보지 않는 순간이었습니다. 유나가 돌아온 건 그로부터 4일 뒤였어요. 하린이 저택 안에 있는데 어머니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언니가 집에 왔다. 하린은 그 문자를 읽고 잠시 휴대폰을 내려다봤어요. 그날 오후 어머니 목소리로 전화가 왔습니다. 유나가 집에 찾아와 앉아 있다는 것이었어요. 해외에서 돌아왔는데 돈이 없다고 자기 몫을 챙겨달라고 한다는 말이었습니다.
어머니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하리는 전화기를 쥔 채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날 저녁 하린이 직접 집으로 갔어요. 현관을 열고 들어서니 유나가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얼굴이었어요. 해외에서 지낸 탓인지 얼굴이 약간 탔고 옷차림은 여전히 번듯했습니다. 유나가 하린을 보며 피식 웃었어요. 왔네. 하린은 아무 말 없이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아버지는 방에 들어가 있었고 어머니는 부엌 쪽에서 움직이지 않았어요. 유나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나도 그 집안이랑 혼담 진행한 거잖아. 그 과정에서 내가 쓴 것도 있고 당연히 내 몫이 있는 거 아니야? 하린은 유나를 바라봤어요. 유나는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하린도 피하지 않았어요. 언니, 하린이 낮게 말했습니다. 예물 챙겨가고 현금 들고 도망간 거 잊었어? 유나의 입꼬리가 살짝 굳었어요. 하린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엄마 아빠가 그 뒤에 어떻게 됐는지 알아? 사채업자들이 대문 앞에 왔었어. 아버지 손이 떨렸어. 유나가 시선을 내렸습니다. 하린은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이 집에서 언니한테 줄 몫은 없어. 그리고 다시는 여기 와서 엄마 아빠 힘들게 하지 마. 목소리가 높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낮고 조용했어요. 그게 더 단단하게 들렸습니다. 유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천천히 소파에서 일어나 가방을 집어들었습니다. 현관 쪽으로 걸어가다가 문 앞에서 한번 돌아봤어요. 하린은 그 자리에 서서 유나를 바라봤습니다. 유나가 먼저 시선을 거두고 문을 열고 나갔어요. 문이 닫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부엌에서 어머니가 나왔어요. 하린 곁으로 다가와 말없이 옆에 섰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닫힌 현관문을 바라봤어요. 어머니가 낮게 말했습니다. 수고했다. 하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눈가가 뜨거워졌지만 손등으로 꾹 눌렀습니다. 한번 조용히. 저택으로 돌아오는 길 하린의 휴대폰에 도윤의 문자가 와 있었어요. 오늘 주치의 관련 자료 하나 더 나왔습니다. 내일 아침에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린은 그 문자를 읽고 휴대폰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차창 밖으로 밤거리가 흘러갔어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끝내야 할 일이 남아 있었어요. 주치의 관련 자료가 새로 나온 건 작은 실마리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달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도윤이 꺼내놓은 서류는 단 2장이었어요. 하린이 들여다봤습니다. 창업주가 입원한 날 작성된 주치의 소견서와 같은 날 다른 병동 기록지에 찍힌 시각이 35분 차이가 났어요. 한 장은 의식이 없다고 적혀 있었고 다른 한 장엔 같은 시각에 서명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하린은 2장을 나란히 놓고 날짜와 시각을 번갈아 봤어요. 병원에서 4년을 일하며 수백 장의 기록을 다뤄온 눈이었습니다. 이건 같은 사람이 쓴 게 아닙니다. 하린이 조용히 말했어요. 도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그날 오전 내내 그 서류에서 시선을 떼지 못했어요. 이사회까지는 열흘이 남아 있었습니다. 도윤은 오래전부터 내부 감사팀의 한 사람을 조용히 신뢰해 왔어요. 그 사람과 처음 연락이 닿은 건 도윤이 먼저였습니다. 직접 만나지 않았어요. 저택 밖 조용한 카페에서 하린이 중간에 서서 자료 일부를 전달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카페 창가에 앉아 서류 봉투를 건네는 하린의 손이 잠깐 멈췄어요. 상대가 봉투를 받아 가방 안에 넣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하린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하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도윤도 묻지 않았습니다. 이사회를 사흘 앞두고 나쁜 소식이 들어왔어요. 도윤의 지인이 다시 연락을 해왔습니다. 윤세라가 이미 이사진 과반수에게 접촉을 마쳤다는 것이었어요.
도윤의 정신 감정 결과를 위조한 서류가 이사회에 제출될 예정이라는 말도 들어왔습니다. 도윤은 그 말을 전화기 너머로 듣는 동안 창밖을 바라봤어요. 표정이 없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잠시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할인이 옆에서 기다렸습니다. 도윤이 돌아서며 말했어요. 예상했던 수순입니다. 계획대로 갑니다. 할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사회 전날 밤이었어요. 두 사람은 서재에서 마지막으로 자료를 점검했습니다. 비밀 계좌 내역, 허위 계약서, 주치의 기록 불일치 자료, 자금 이동 경로를 정리한 표? 할인이 한 장씩 순서를 확인하며 파일에 끼워 넣었어요. 도윤은 그 옆에서 각 자료의 출처와 날짜를 다시 한번 소리내어 읽었습니다. 방 안에 두 사람의 목소리와 서류 넘기는 소리만 있었어요. 자정이 넘어서야 두 사람이 동시에 손을 멈췄습니다. 할인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내일이 이사회예요. 떨리지 않아요? 도윤이 잠깐 말이 없었습니다. 펜을 내려놓으며 천천히 답했어요. 무섭습니다. 짧고 솔직한 말이었습니다. 할인은 그 말을 듣고 도윤을 봤어요. 도윤은 시선을 테이블 위에 두고 있었습니다. 할인이 말했어요. 저도 그렇습니다. 도윤이 고개를 들었어요. 두 사람이 잠깐 눈을 마주쳤다가 동시에 시선을 내렸습니다. 그게 전부였어요. 그러나 그 짧은 순간에 무언가가 오갔습니다. 이사회 당일 아침은 맑았어요. 차갑고 투명한 햇살이 저택 정원 위로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할인은 이른 아침부터 단정하게 차려입었어요. 짙은 남색 재킷에 검은 바지, 머리는 단정하게 올렸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을 한번 바라봤어요. 병원 복도를 걷던 모습도 저택 별채 구석방에 홀로 앉아있던 모습도 아니었습니다. 할인은 파일을 들고 방을 나섰어요. 회의실은 회사 건물 20층이었습니다. 도윤과 할인이 엘리베이터에서 내렸을 때 복도 저쪽에서 윤세라가 걸어오고 있었어요. 검은 정장에 붉은 스카프를 두른 차림이었습니다. 수행원 2명이 양옆에 붙어 있었어요. 윤세라가 도윤을 보더니 멈추지 않고 그대로 걸어왔습니다. 스치듯 지나가며 낮게 말했어요. 오늘 끝내자. 도윤은 그 말을 듣고도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할인도 멈추지 않았어요. 두 사람은 나란히 회의실 앞까지 걸어갔습니다. 문 앞에서 도윤이 할인을 봤어요. 할인이 먼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윤이 문을 열었어요. 회의실 안은 이미 가득 차 있었습니다. 긴 테이블 양쪽으로 이사진이 앉아 있었어요. 도윤이 자리에 앉는 동안 할인은 입구 쪽 벽에 서서 대기했습니다. 윤세라가 상석 가까이에 앉아 서류를 펼쳤어요. 회의가 시작됐습니다. 처음엔 형식적인 안건들이 오갔어요. 그러다 윤세라가 발언권을 가져갔습니다. 서류 한 묶음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으며 또렷하게 말했어요. 강도윤 씨의 경영 능력과 정신적 건강에 대한 전문가 소견을 제출합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몇몇 이사들이 서류를 집어들었어요. 윤세라가 말을 이었습니다. 이 자료에 따르면 강도윤 씨는 장기적인 판단력 저하 소견을 받은 바 있으며 주요 경영 결정을 내리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목소리가 회의실 전체를 채웠어요. 그 순간 문이 열렸습니다. 할인이 들어왔어요. 회의실 안의 시선이 일제히 돌아왔습니다. 할인은 걸음을 멈추지 않았어요. 테이블 앞까지 걸어나와 들고 온 파일을 내려놓았습니다. 탁 하는 소리가 조용한 회의실에 짧게 울렸어요.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목소리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한 이사가 윤세라를 바라봤어요. 윤세라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할인은 이사진을 향해 파일을 한 장씩 넘기며 말했어요. 이것은 윤세라
이사가 지난 4년간 회사 자금을 빼돌린 내역입니다. 비밀 계좌번호, 날짜별 이체 금액, 그리고 허위로 작성된 계약서 사본입니다. 파일이 테이블 위로 한 장씩 펼쳐졌어요. 그리고 이것은 창업주 회장님께서 입원하신 날 작성된 주치의 소견서와 같은 날 다른 서명 기록 사이의 시각 불일치 자료입니다. 35분 차이가 납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완전히 납덩이처럼 조용해졌습니다. 누군가 서류를 집어들었어요. 또 다른 이사가 옆 사람과 눈을 마주쳤습니다. 윤세라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이게 무슨 짓이에요? 지금 뭘 하는 거야? 하린을 향해 낮고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하린은 윤세라를 바라봤어요.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도윤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회의실 앞 모든 사람의 시선이 도윤에게 쏠렸습니다. 도윤은 천천히 이 사진을 둘러봤어요. 오늘까지 단 한 번도 보인 적 없는 눈빛이었습니다. 차갑고 또렷하고 흔들림이 없는 눈이었어요. 도윤이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멀쩡합니다. 짧고 낮은 말이었어요. 회의실이 더 조용해졌습니다. 지금까지 보여드린 모습은 저 자신을 지키기 위한 연기였습니다. 이 회사를 지키기 위해 제가 직접 숨었습니다. 도윤의 목소리가 회의실 구석까지 닿았어요. 아무도 말을 끊지 않았습니다. 이사진 한 명이 서류를 뒤집었어요. 그리고 옆 사람 쪽으로 밀었습니다. 또 다른 이사가 비밀 계좌 내역 페이지를 손가락으로 짚으며 고개를 숙였어요. 윤세라가 자리에서 다시 무언가를 말하려 했지만 테이블 위의 공기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아까와 같은 공기가 아니었어요. 윤세라의 손이 테이블 위에서 천천히 오므라들었습니다. 이사회가 끝난 건 오후 늦게였습니다. 회의실 문이 열리고 이사진이 하나둘 복도로 나왔어요. 윤세라는 수행원도 없이 혼자 걸어 나왔습니다. 아까의 붉은 스카프가 한쪽으로 흘러내려 있었어요. 복도 끝까지 걸어가다가 멈췄습니다. 잠시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등이 보였습니다. 곧게 세우려는 것 같았지만 어깨가 조금 내려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천천히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닫혔어요. 복도가 조용해졌습니다. 하리는 회의실 입구 쪽에 서 있었어요. 도윤이 이사진 몇몇과 마지막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하리는 파일을 가슴에 안고 기다렸습니다. 창밖으로 서울 도심이 내려다 보였어요. 20층 높이에서 보는 도시는 낮고 넓었습니다. 하리는 그 풍경을 바라보다가 숨을 천천히 내쉬었어요. 손에 쥔 파일 모서리가 손바닥을 눌렀습니다. 몇 주 전까지만 해도 병원 복도를 걷고 있었는데 그 생각이 스쳤지만 오래 머물지 않았어요. 도윤이 다가왔습니다. 가시죠. 짧은 말이었어요. 두 사람은 나란히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문이 닫히자 도윤이 앞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하리는 별 말씀을요라고 하려다가 멈췄습니다. 그냥 내라고만 했어요. 엘리베이터가 내려가는 동안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침묵이 어색하지 않았어요. 처음으로 어색하지 않은 침묵이었습니다. 윤세라에 대한 수사가 시작된 건 이사회로부터 일주일 뒤였어요. 뉴스에서 처음 보도가 나왔을 때 도윤과 하리는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화면 속 앵커가 대한그룹 일가의 횡령 혐의와 수사 착수 소식을 전했어요. 도윤의 이름도 잠깐 나왔습니다. 오랜 기간 후계 구도에서 배제되어 온 실질적 상속인이라는 내용이었어요. 하리는 화면을 바라보다가 소파 위에 놓인 리모컨을 집어 볼륨을 조금 낮췄습니다. 도윤이 그 모습을 봤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시선을 화면으로 다시 돌리며 어깨를 조금 풀었어요. 며칠 뒤 하리는
부모님 가게에 들렀습니다. 세무조사로 한동안 문을 닫았던 반찬 가게가 다시 열려 있었어요. 아버지가 앞치마를 두르고 반찬통을 닫고 있었습니다. 할인이 들어서자 아버지가 고개를 들었어요. 아무 말 없이 할인을 한번 바라보다가 다시 손을 움직였습니다. 할인은 가게 안으로 들어가 아버지 옆에 섰어요. 제가 도울게요. 아버지가 앞치마 하나를 건넸습니다. 할인이 그것을 받아 허리에 묶었어요. 어머니가 부엌에서 나오다가 할인을 보며 눈가를 손등으로 한번 훔쳤습니다. 그냥 지나가는 동작처럼 했지만 할인이 봤어요. 할인은 못 본 척 반찬통 뚜껑을 열었습니다. 그날 저녁 도윤이 가게로 찾아왔어요. 혼자였습니다. 수행원도 없이 그냥 걸어 들어왔어요. 아버지가 들어오는 도윤을 보고 손을 멈췄습니다. 도윤은 아버지 앞에서 반듯하게 고개를 숙였어요. 인사가 늦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아버지가 잠시 도윤을 바라봤습니다. 그러다 앉게라고 했어요. 짧고 투박한 말이었지만 거부가 아니었습니다. 어머니가 부엌에서 국을 떠왔어요. 네 사람이 좁은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숟가락을 들었어요. 밥을 먹는 동안 큰 말은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일은 어떻게 되는 건가라고 물었고 도윤이 정리되는 중입니다라고 답했어요. 아버지가 잠시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고생이 많았겠군. 칭찬도 위로도 아닌 그냥 사실을 확인하는 말이었어요. 도윤이 괜찮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어머니가 도윤 앞에 반찬을 하나 더 밀어줬어요. 많이 먹게. 도윤이 감사합니다라고 했습니다. 그게 전부였어요. 거창한 말도 긴 설명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식탁이 이상하게 따뜻했어요. 저택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도윤이 먼저 말을 꺼냈어요.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할인이 도윤을 봤습니다. 도윤은 앞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처음엔 당신도 이용하려 했습니다. 할인이 말을 기다렸어요. 도윤이 이어서 말했습니다. 언니 대신 들어온 사람이니 쉽게 다룰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솔직한 말입니다. 차가 신호에 걸려 멈췄어요. 도윤이 그제야 할인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당신이 내 곁에 있지 않았다면 오늘은 없었습니다. 할인은 잠시 도윤을 바라봤어요. 창밖으로 가로등이 하나씩 지나갔습니다. 할인이 입을 열었어요. 저도 처음엔 버티다가 나갈 생각만 했습니다. 도윤이 듣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그게 아니었습니다. 더 설명하지 않았어요. 도윤도 더 묻지 않았습니다. 신호등이 바뀌었고 차가 다시 움직였어요. 며칠 뒤 유나에게서 편지 한 통이 왔습니다. 발신인 주소는 적혀 있지 않았어요. 할인이 봉투를 열었습니다. 편지지 한 장이었어요. 사과는 없었습니다. 자신이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 얼마나 힘들었는지에 대한 말들이 빼곡했어요. 할인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었습니다. 읽는 동안 표정이 크게 바뀌지 않았어요. 다 읽고 나서 편지지를 반으로 접었습니다. 그리고 서랍을 열어 안쪽에 넣었어요. 서랍이 닫혔습니다. 할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어요. 그날 저녁 도윤이 퇴근하고 돌아왔습니다. 현관에서 코트를 벗는데 부엌에서 냄새가 났어요. 된장찌개 냄새였습니다. 도윤이 부엌 쪽을 봤어요. 할인이 냄비 앞에 서 있었습니다. 저택 주방에서 할인이 직접 요리하는 건 처음이었어요. 도윤이 들어오는 기척에 할인이 돌아봤습니다. 오늘은 제가 했습니다. 입에 맞을지 모르겠지만요. 도윤은 잠시 부엌 안을 둘러봤어요. 2개의 그릇이 식탁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나란히 가지런히 2사람이 마주 앉았어요. 도윤이 숟가락을 들어 찌개를 한번 떠먹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한 번 더 떴습니다. 할인이 그 모습을 봤어요. 맛이 어떻습니까? 도윤이 잠깐 멈추더니 말했습니다. 좋습니다. 딱 두 글자였어요. 할인이 고개를 숙이며 자기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창밖에서 바람소리가 낮게 들렸어요. 저택안이 조용했습니다. 화려하지 않았어요. 넓은 식당도 차려진 정찬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처음으로 집 같은 저녁이었어요. 도윤이 식사를 마치고 자리에서 일어나다가 잠깐 멈췄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아무 말 없이 할인의 빈 그릇을 들어 개수대에 가져다 놓았어요. 할인은 그 모습을 봤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자신의 찌개를 한 숟가락 더 떴습니다. 그 작은 저녁이 두 사람의 시작이었습니다.